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이 G7 국가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중국이 경제력을 활용해서 외압이나 압력 행위를 할 경우에 관세 공동 인상을 하자 이런 대응을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대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G7 국가와 공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아마 5월 일본에서 열리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의제로 아마 이 의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중국의 경제 위압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미국 정부와 이제 연방 의회 차원에서 어떤 법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느냐? 중국에 대한 대항 조치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등의 국내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자국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이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경제 압박을 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자금, 금융 지원뿐만이 아니라 관세까지 낮춰서 미국이 수입을 더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실은 사드 보복이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좀 역사가 좀 깊어요. 2010년에는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 일어난 이제 어선 충돌 사고를 이유로 당신의 일본이 굉장히 히토류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가 높으니까 이거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호주가 비슷하게 당했거든요. 오세리 이동통신에서 이제 하웨이 참여를 배제하니까 호주산 석탄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공조하자라는 거니까 아마 미국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자간 협력을 하게 되면 효과가 더 크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를 입은 국가도 독단적으로 중국과 맞서기에 너무 이제 중국이 커버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5월 회의에서 굉장히 공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이제 처지 있는 국가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국내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이제 3%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우대금리 포함해서 조건을 충족해도 겨우 3% 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낮은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 불만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2월 달 이제 예금 은행들의 이제 저축 평균 예금 금리를 좀 따져봤더니 인하 폭이 0.29% 포인트예요. 그럼 대출 금리도 그만큼 내렸느냐? 절반만 내렸습니다. 0.14% 포인트만 내려서 오히려 예대 마진 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뭐 공공재다 그리고 뭐 성과급 잔치한다 여러 가지 이제 이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대 마진 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 분명히 좋지 않은 징후인데요. 물론 뭐 이제 대출 금리도 하단 최저 금리는 많이 내렸어요. 특히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의 이제 혼합형 고정형이라고 하는 5년 동안 고정이고 이후에 이제 자동 변동으로 바뀌는 이 혼합형의 경우에도 하단이 0.75% 포인트 낮아져서 3.6%대입니다. 하단이 물론 뭐 상단은 아직도 5.8%가 높습니다만 이것은 바로 이제 지표 금리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뭐 물론 뭐 그런 데다가 이제 은행이 돈쟁찬다라는 이제 이 비난을 받으니까 가상금리를 조금 낮춘 것도 이제 이 지금 그 전체적인 대출금리 인하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게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4%대로 장기적으로 고정금리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인데 야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뭐 은행에서 파는 혼합형은 3.6%대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팔고 있는 건 4%대네. 이러다 보니까 좀 머쓱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동시에 내린 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대출자들한테는 이자 부담이 좀 덜어졌다라는 데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제 물가를 잡아야 되는 하는 입장에서는 야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려도 예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버리게 되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히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예. 또 그 20, 30대가 이제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 비중이 25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대출 금리가 낮아졌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실수요자를 위해서 대출 규제를 푼 것이
이제 조금 주택 가격이 조금 이제 저렴하거나 아니면 이제 9억 원이라는 상한선에 좀 밑도는 이런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20, 3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입니다. 20대 이하 30대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96%포인트를 차지했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비해서 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5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서울도 세 채 가운데 한 채, 34%를 차지했거든요. 특히 이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봤더니 서울은 강서구예요. 강서구의 매출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54%가 20대, 30대가 매입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많고 최근에 이제 시세보다 좀 저렴한 매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젊은 층이 이제 매입에 나서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출 문턱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지난해 말부터 1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주담대가 허용이 됐고요. 그리고 1월 말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5억 원까지 최장 40년까지 연 4%대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신설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 가격의 80%까지도 대출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쉬워진 것들이 이런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제 20, 30대 매수세가 지속해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올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더 우세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어떻게 진화될지 모르고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계속 리스크를 감내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매수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부터 LH가 매입 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받는데 이게 대상이 청년과 신혼부부인 거죠? 그렇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 임대주택 4,400여 호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게 용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대상인데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 2,000호 남짓 그리고 매입 임대주택이 2,300여 호 정도가 됩니다. 지역별로 이제 수요가 높은 주로 이제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 많고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임대 조건이 인근 시세의 40에서 50% 수준,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또 신혼부부 매입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신혼부부 원 타입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시세 한 30, 40% 정도로 공급을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 투 타입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입니다. 여기는 시세 7, 80% 정도로 공급하게 되는데 여기 전부 다 각 유형마다 정해진 무주택 요건, 소득 요건이 다 다릅니다.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자,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소액 생계비 대출, 그러니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지금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5천여 건이 접수됐다고 해요. 그만큼 좀 급한, 그러니까 소액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급한 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평균 한 4만 원 정도를 1인당 대출해 가셨어요. 그리고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이 30대, 40대라는 것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제도권 금융회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소액 생계비 대출은 대법제조차 이용 못하는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도 100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100만 원을 내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그리고 이제 이자를 잘 갚아나가면 최대 100만 원까지고요. 처음에 의료비와 같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100만 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이제 이 100만 원인데 금리가 상당히 높아요. 연 최고 15.9%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금융교육을 이수하거나 그리고 이제 이 6개월 정도 잘 이자를 납입할 경우 최저 연 9.4%까지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게 초기 이제 재원이 1,000억 원이거든요. 1,000억 원이라고 하면 1인당 100만 원씩이 하면 10만 명밖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미 지금 사주치 예약이 다 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융당국은
이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수요가 많은 줄 몰랐는데 어쨌든 이제 올해 1,000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던 대출 재원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놀라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